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들여다볼 자료는 바로 당신이 보내주신 2026년 2월 4일자 한국 시장에 대한 메모입니다. 딱 펼쳐보니까 주식시장이랑 부동산 시장 데이터가 빼곡하네요. 네, 이게 언뜻 보면 그냥 복잡한 숫자들 같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다 보이거든요. 맞아요. 오늘 저희 목표가 바로 그거죠. 숫자 뒤에 숨어있는 시장의 진짜 속내를 한번 파헤쳐보는 거예요. 특히 오늘 자료에서는 두 가지 키워드가 계속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거죠? 바로 변동성 그리고 온도 차입니다. 아, 정확해요. 주식시장은 뭐 하루 만에 천국이랑 지옥을 오갔고 부동산 시장은 바로 옆 동네인데도 분위기가 전혀 달랐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 혼돈의 시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가장 드라마틱했던 주식시장부터 시작하시죠. 좋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의 표면적인 숫자는 꽤 인상적이었어요. 네, 코스피가 5,300선을 회복했으니까요. 전날 엄청나게 하락했던 걸 생각하면 정말 극적인 반전이었죠. 메모를 보니까 오전 9시 반쯤에도 이미 플러스로 돌아섰다고 되어 있네요. 아니, 바로 전날만 해도 다들 공포에 떨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시장의 첫 번째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요? 네, 단순히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급격하거든요. 전날의 급락을 이건 좀 과도하다라고 판단한 어떤 세력이 아주 강하게 들어왔다고 봐야 해요. 아하. 코스닥도 같이 오른 걸 보면 위험 자산에 대한 공포가 어느 정도는 가셨다는 신호로도 읽히고요. 흥미롭네요. 근데 이게 그냥 하루 반짝하고 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메모에 보니까 이날 반등 덕분에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5천조 원을 돌파했다. 이런 분석까지 나왔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이게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최근까지 이어진 상승 흐름의 어떤 정점을 찍은 날이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네. 이 5천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잔치를 과연 누가 열었냐는 거죠. 그러게요. 저는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메모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외국인들은 오히려 팔고 있었다고요? 잠깐만요. 그럼 시장의 큰 선인 외국인이 파는데 지수가 올랐다는 거잖아요. 이건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대체 누가 이 하락 압력을 다 받아내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거죠? 당신이 메모에 동그라미 쳐놓으신 것처럼 이날의 주인공은 외국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개인과 기관이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정말 어마어마했죠. 와, 소위 말하는 동학개미의 힘이 다시 한번 나타난 거군요. 네, 바로 그 흐름입니다. 이건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데요. 글로벌 시장이 불안하니까 외국인이라는 골리앗은 주식을 막 던지는데 국내 투자자들이라는 다윗이 그걸 다 받아내면서 시장을 지켜낸 그림이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죠. 보통 글로벌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 국내 증시는 더 크게 흔들리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날은 완전히 반대였어요. 외부의 충격을 내부의 힘으로 흡수해버린, 뭐랄까 한국 증시의 체질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날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외부 충격을 내불의 힘으로 흡수했다. 멋진 표현이네요. 근데 시장이 이렇게 올랐으면 다들 축배를 들어야 할 것 같은데 분위기가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메모의 롤러코스터 장세라는 표현이랑 변동성 지수, 그 VKOSP가 몇 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네, 이제 두 번째 미스터리로 넘어온 겁니다. 아니, 지수는 올랐는데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변동성 지수는 최고치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웃으면서 잔뜩 겁에 질려 있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바로 그 모순적인 상황이 2월 4일 시장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다음 하락이 언제 올지 몰라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죠. 아, 비유하자면 아주 얇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아요. 일단 앞으로 가고는 있는데 발밑에 얼음이 언제 깨질지 몰라서 심장은 계속 쿵쾅거리는 그런 상태예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기분, 정말 와닿는 비유네요. 지난 며칠간의 급등락이 투자자들한테 얼마나 큰 트라우마를 남겼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 불안한 심리가 돈의 흐름, 그러니까 업종별 등락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메모를 보면 시장 전체는 올랐지만 삼성전자 같은 대형 반도체주는 오히려 부진했어요. 대신에 전력, 건설, 중공업 이런 소위 경기 민감주들이 시장을 이끌었다고요? 맞아요. 투자자들이 어디에 돈을 넣는지를 보면 그들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죠. 네. 반도체 같은 기술주는 금리나 글로벌 경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은 그쪽 변수가 너무 불확실하니까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한 겁니다. 아, 그럼 경기 민감주로 돈이 몰린 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데 베팅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정확합니다. 두 가지 심리가 공존하는 거예요. 글로벌 불확실성은 무서우니까 기술주는 일단 피하자. 그리고 그래도 언젠가는 경기가 회복될 테니 그때를 대비해서 건설이나 중공업 주식을 사두자. 이 두 가지 생각이 합쳐진 결과군요. 네, 그게 바로 그날의 업종별 성적표였던 셈이죠. 결국 투자자들도 오르긴 올랐지만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굉장히 치열하게 머리를 굴리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불안감의 근원에는 미국 연준의 차기 의장 지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깔려 있었던 거네요. 네, 그게 가장 큰 뿌리죠. 전날의 급락도 그리고 이날의 이 불안한 반등도 전부 거기서 시작된 거고요. 맞습니다. 다만 흥미로운 건 모두가 똑같이 반응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아, 어떤 사람들은 그 불확실성이라는 공포의 주식을 던졌지만 당신의 메모에서 보듯이 또 다른 사람들은 바로 그 공포를 싸게 살 기회로 본 거죠.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라는 격언을 그대로 실행에 옮긴 거군요. 네, 바로 그 투자자들이 시장의 반등을 만들어낸 겁니다. 주식시장의 이런 팽팽한 심리전이 다른 자산시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보내주신 부동산 시장 메모를 보니까 여기도 정부 정책과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엄청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선을 부동산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주식시장이 투자자들 간의 심리전이었다면 부동산 시장은 정부와 시장 간의 거대한 힘겨루기 장이었죠. 메모의 핵심 내용은 명확해요. 정부의 투기 억제,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 강화라는 강력한 압박이 시장 전체를 짓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압박이 줄거나 아주 흥미로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바로 강남, 특히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상징적인 고가 아파트에서 매물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재밌죠. 이걸 보고 드디어 집값이 잡히는 신호탄인가 하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한 걸까요?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메모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이면의 심리는 조금 더 복잡해요. 복잡하다고요? 네, 자료에서는 이 현상을 단순히 가격 하락 기대감 때문이 아니라 막차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흐름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막차 매물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 마지막 기회에 타는 차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세금이나 대출 규제가 더 강해질 게 거의 확실해 보이니까요. 그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서둘러 팔려는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서 파는 공포 매도라기보다는 더 나쁜 상황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매도에 가깝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안 팔면 나중엔 팔고 싶어도 못 팔거나 팔아도 남는 게 없는 상황이 올까 봐 미리 움직이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리스크 관리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주식시장처럼 온도차가 극명하게 나타나요. 아, 또 온도차군요. 네, 메모에도 나와 있듯이 압구정처럼 매물이 늘면서 호가가 조금씩 조정되는 곳이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신고가를 경신하는 단지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부 규제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에서도 비가 오는 지역과 해가 쨍쨍한 지역이 나뉘고 있다는 거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정부 정책이라는 커다란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지만 지역별 수급 상황이나 실수요가 얼마나 탄탄한지에 따라서 국지적으로는 전혀 다른 날씨가 펼쳐지는 거죠. 결국 지금 부동산 시장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네가 먼저 움직여라 하면서 눈치를 보는 아주 팽팽한 대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복잡한 시장 상황들을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두 곳 모두에서 당신이 앞으로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시사점을 하나씩 짚어주시죠. 먼저 주식시장의 핵심은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나만의 닻을 갖는 겁니다. 나만의 닻이요? 네. 오늘 본 것처럼 변동성이 극심한 장에서는 단기적인 급등락에 따라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게 가장 위험하거든요. 시장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이해는 하되 그 파도에 올라탈지 아니면 잠시 피할지는 본인의 투자 원칙, 즉 닻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단기적인 소음과 장기적인 추세를 구분하는 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부동산 시장은 어떤가요? 정부의 압박이 계속될 텐데 이제 좀 안정세로 접어든다고 봐도 될까요?
전체적인 급등 리스크는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정부 정책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도 온도차라는 키워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아, 메모 마지막 부분에서도 지적하듯이 모든 지역의 가격이 안정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공급이 부족하고 실제 살려는 사람이 많은 인기 지역은 규제와 상관없이 가격이 계속 지지될 수 있다는 그 내용 말입니다. 맞아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볼 때는 정부 정책이라는 거시적인 흐름과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개별적인 특성이라는 미시적인 관점을 항상 함께 가져가야 해요. 숲과 나무를 동시에 봐야 한다는 아주 고전적인 원칙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 딱 들어맞는 상황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정말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보는 시간이었네요. 외국인이 던지는 물량을 개인이 받아내며 방어한 주식시장, 네. 그리고 정부의 규제와 시장의 수요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눈치 게임을 벌이는 부동산 시장까지. 두 시장 모두 겉보기 혼란스러웠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니 일정한 패턴과 참여자들의 심리를 읽을 수 있었어요. 네. 오늘 우리는 시장 참여자들이 단기적인 뉴스나 정책 발표 같은 소음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시장은 온갖 정보와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기회로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위기로 보죠. 그렇다면 이렇게 수많은 정보와 소음이 가득한 시장에서 당신은 일시적인 파도와 장기적인 가치의 흐름이라는 근본적인 변화를 어떻게 구분해내시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보는 것, 그게 앞으로의 방향을 잡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겁니다.